엄마, 저희도 어머니 모실 생각이 있었는데 평생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슈퍼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사 간다니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는 제게 이런 독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양 이 꼴로 사시는 거예요. 평생 슈퍼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재산도 못 모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조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65살 김말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자식이라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만 애지중지 키우며 딸에게는 늘 참으라고 오빠들을 챙기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제 곁을 지키는 건 그 남의 집 자식이 된 딸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작은 점포를 얻고 중고로 진열장과 냉장고를 사서 하나하나 닦고 또 닦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던 초창기에는 하루 매출이 몇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현수, 둘째 아들 민수, 그리고 막내딸 은정이 세 남매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둘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가 자란 시대에는 아들과 딸을 다르게 키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이고 딸은 언젠가 시집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항상 최고를 주려 했고 딸에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책가방과 새 옷을 사주면서도 은정이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 오빠들 옷이나 사촌 것을 물려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냈지만 은정이가 같은 말을 하면 여자애가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았고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들이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정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게 수익이 넉넉하지 않아서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아들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던지 남편과 제가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민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은정이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오빠들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라. 오빠들이 먼저야. 은정이가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여자애가 그런 것까지 배워서 뭐하냐, 나중에 시집 가면 끝인데 라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집안 형편상 어렵다며 취업을 권했습니다. 아들 둘 대학 보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은정이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은정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 딸들이 예쁜 옷 입고 학원도 다니는데 우리 은정이는 항상 참고 양보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들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은정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고 오빠들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은정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과 후에 가게 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숙제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계산도 도와주고 물건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은정이를 보면서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하고 오빠들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땐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은정이가 20살이 되던 해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에게 용돈을 주더군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말입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받으세요. 그 말을 하며 환하게 웃던 은정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은정이는 끝까지 우겨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아들들은 어떠했을까요? 현수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을 받고도 용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습니다. 엄마, 회사 다니려면 정장도 사야 하고 구두도 사야 해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벌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적다며 계속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이 괜찮았어요. 예쁘기도 하고 대학도 나왔다고 하니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아들 결혼시키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가게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고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현수가 직접 받는 일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가 받으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도 비슷했습니다. 결혼할 때 역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했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시댁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는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달랐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오빠들 결혼시키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은정이 결혼 비용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정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랑도 이해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결혼 준비를 대부분 본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은정이 결혼식 때 정말 미안했어요. 오빠들 결혼할 때는 그렇게 크게 치렀는데 은정이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은정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좋다며 웃어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은정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고요.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고 가게 일도 도와줬습니다.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가 정말 서운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결혼 후에는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딱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줬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따라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상담하고 입원 수속을 밟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은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은정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산에서 급하게 올라온 거였어요. 병원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KTX를 타고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은정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함께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수에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 가겠다고 했어요. 내일이요?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했지만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문자만 하나 왔는데 지방 출장 중이라서 당장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자주 댔지만 이럴 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결국 그날 밤은 은정이와 단둘이서 중환자실 앞에서 지새웠습니다. 은정이는 회사에 급하게 연락해서 휴가를 내고 온 거였어요. 직장 초년생이라 눈치도 보일 텐데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현수가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부랴부랴 온 모습이었는데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물어보더니 금세 시계를 보며 오늘 중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다음 날에야 왔어요. 출장에서 돌아왔다며 늦었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쯤 괜찮아질 것 같냐며 자신의 일정을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나온 사람은 은정이뿐이었어요. 사위도 주말마다 와서 은정이를 도와줬고 제가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대신 지켜봐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들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와서도 금세 가야 한다며 시계만 쳐다보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수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현수가 마침 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내미시며 현수를 부르셨는데 현수는 잠깐만 있다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곁에 없다니. 반면 은정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중환자실비며 각종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결국 은정이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빨리 나으시는 게 먼저예요.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병원비를 선뜻 내주었어요. 반면 아들들은 보험으로 안 되냐, 정부 지원은 없냐는 말만 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도 저와 은정이 그리고 사위뿐이었어요. 아들들은 연락을 받고 뒤늦게 와서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지만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장례식 준비도 은정이가 다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 발송, 음식 준비, 조문객 응대까지 모든 걸 은정이와 사위가 맡아서 했어요. 아들들은 와서 상주 노릇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장례 비용 문제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아들들이 따로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장례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내자는 거였어요.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비용만 나누어 내자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결국 장례 비용도 제가 가게에서 모아둔 돈과 은정이가 보태준 돈으로 치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정말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 역시 은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자주 와서 안부를 물었고 가게 일도 도와줬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할까봐 자주 전화도 해주고 주말에는 부산까지 내려가라며 기차표까지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위도 정말 고마웠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가게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주말에 와서 옮겨주기도 하고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했어요. 반면 아들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 독립적으로 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며느리들은 더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들이 효자일 거라고 나중에 저를 모실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시집간 딸이 더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싶어 한탄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들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고, 지금은 바빠서 그렇지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연락해서 오라고 했고 생일 때마다 용돈도 보내줬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달라고 하면 바쁘다며 거절하고 용돈을 보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2년 전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만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수술을 받으면 한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텐데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내년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30년 넘게 장사했던 곳인데 갑자기 나가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문의해봤지만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고 몸도 아픈데 새로 가게를 차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이참에 가게 정리하고 부산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도 있고 함께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혼자 있으면서 아픈 몸으로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딸과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은정이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부산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을 알아봐주고 이사 비용까지 계산해서 알려줬어요. 사위도 주말마다 올라와서 가게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권리금이나 시설 같은 걸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산에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아들들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둘 다 함께 말입니다. 현수와 민수가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언제 이렇게 함께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반가움도 잠깐 이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제 안부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나 싶었거든요.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가게 나가라는 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니, 가게 정리하고 나온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저희와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더니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나서는 거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게 돈으로 부산의 작은 아파트 전세 들어갈 거다. 은정이랑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자 두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현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언제 저희랑 상의하셨나요? 은정이는 시집간 딸이잖아요. 아들인 저희를 두고 딸한테만 의지하시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은정이가 명절에 와서 반찬 싸가려고 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뭘 가져가느냐고 핀잔을 준 것도 이들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민수의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실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까 서운합니다. 그동안 효도 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달라고. 지난 5년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명절에도 안 오고 아플 때도 안 찾아오면서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은정이는 매달 찾아와서 안부 묻고 가게 일도 도와줬다. 너희는 언제 그런 적 있냐? 그러자 현수가 발끈했어요. 저희도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거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남, 차남인데 당연히 저희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남, 차남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그동안은 은정이를 시집간 딸이라며 멀리했으면서 돈 앞에서는 갑자기 아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민수의 아내까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은정이만 챙기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가족 대접을 해준 적 있어? 시댁에 와서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명절에도 안 오고 제사도 안 지내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가족이라고?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부 물어본 적 있냐? 현수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들인데, 혈육인데, 아무리 그래도 딸보다는 아들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혈육이라고? 그 혈육이 언제 나를 혈육으로 대해줬어? 평소에는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다가 돈 앞에서만 혈육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나중에 어머니 연세 드시면 누가 모실 건데요? 은정이가 모실 건가요? 아들인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신다고? 그동안 언제 모실 생각을 했니? 내가 혼자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모신다는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수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정 아가씨만 챙기시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죠? 차별이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누가 누구를 차별했는지 되돌아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은정이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이제 와서 차별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다. 그럼 내 말대로 해보자. 너희가 그동안 시집간 딸은 남이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나도 출가한 아들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겠다. 그 말에 아들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언제요? 은정이 결혼할 때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자식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명절 때마다 은정이 보고 시댁에 가라고 한 게 누구고요? 이제 와서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현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오세요? 모시겠다고. 입으로만 하는 말 말고 진짜로 나랑 같이 산다고.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식 노릇한 적 있어?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며느리들도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못했다고. 5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 게 표현을 못한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러자 현수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부산 이사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게 돈도 공평하게 나누고요. 공평하게 나누자고. 그동안 공평하게 대해준 적이나 있어? 은정이가 아버지 병원비 대신 낼 때는 어디 있었어? 장례 비용 나누어 내자고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었으면서. 민수도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어머니, 과거 일은 과거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약속이라고? 그동안 약속을 지킨 적이 있어? 명절에 오겠다고 한 약속, 자주 안부 묻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됐어?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을 이미 정했고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다.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간다. 가게 돈은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가라. 그러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는 척했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들은 더했어요. 현수의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양 이 꼴로 사시는 거예요. 평생 반찬 가게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재산도 못 모으고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올랐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는 법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아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은정이만 편애하시니까 저희도 서운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만 나쁘다고 하시면 저희가 억울해요. 편애? 내가 언제 은정이만 편애했어? 오히려 그 반대였지. 어릴 때부터 줄곧 너희들만 챙겼잖아. 이제 와서 무슨 편애 타령이야? 그때 정말 마지막 한계점을 넘는 말을 들었어요. 현수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앞으로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롭게 지내셔도 저희는 모를 거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들과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화를 내며 나갔을 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밤 은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다녀갔다며?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은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이 너무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요. 은정이도 서운했던 게 많았나 봐요.
그동안 혼자 엄마를 챙기면서도 오빠들한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 일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믿고 부산으로 오신다니 정말 기뻐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달 드디어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은정이와 사위가 정말 잘해줬어요. 이사짐 정리부터 시작해서 새집 적응까지 모든 걸 도와줬거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온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매일 손주들과 놀아주고 은정이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사위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아들들한테서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기대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서운해할 일도 없고 기대했다가 실망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고 아들이 우선이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들 소식을 들었어요. 현수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 민수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그저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손주들과 놀아주는 재미도 있고 은정이와 사위가 정말 잘해줘서 외롭지도 않아요. 가끔 부산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는데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고 성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혈연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챙길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이익 앞에서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군지 깨달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요? 혈연보다는 진심이, 성별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